날라리 방송 한준장지연의 원투펀치 353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의 첫 주제는요. 네. 대한민국! 내가 맞췄다! 내가 맞췄다!입니다. 맞추셨군요. 네. 세 경기 중에.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A매치 다 잘할 줄 알았다니까요. 역시 대표팀 경기는 잘 맞추시네, 우리나라. 어쨌든 제가 맞힌 거예요, 굉장히. 한의원님이 첫 경기 볼리비아전 울산 원정 갔다 오셔서 네. 목이 많이 잠기셨어요. 그러니까요. 감기까지 가지고 아니, 오셨나 가기 전부터 봐요. 잠겼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예, 제가 한 열흘째 지금 코 목 감기로 음질이 좀 더 안 좋습니다. 네. 좀 이렇게 주사 좀 몇 방 맞으세요. 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요즘. 오, 3, 4월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와, 떼돈을 벌고 계시고. 때도는 저 강의원님이 불비 벌려야 될 사람. 저 UEFA 유로 예선 맨날 준비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요. 두 부호들과 함께 제가 또 이렇게 원투펀치 353회 일부를 열었습니다. A매치 두 경기 모두 정말 승리를 했어요.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 살짝 좀 짚어볼까요? 볼리비아 콜롬비아전. 먼저 볼리비아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대0 대한민국 승리했는데요. 이청효 선수가 헤딩골을 넣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이청효 선수의 골이었죠? 조마조마했어요. 경기 내용이나 결과가 안 좋으면 네. 이게 중계진이 비판을 더 받게 돼 있어서 사실은 조마조마 좀 했는데. 그런데 결국 넣었으니까. 네, 넣었어요. 네. 넣었는데 볼리비아전은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콜롬비아전보다도 오히려 뭐 볼리비아가 약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에서 볼리비아전은 일단 우리가 다이아몬드 442 포메이션을 벤투호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사실은 가장 포인트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기에서는 특히 돌아온 권창훈 선수가 그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고, 그리고 투톱에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윙포워드 있을 때보다는 역시 득점에 좀 더 집중하면서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해내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은 결정력의 어떤 부족했던 것은 차치하고 네. 일단은 좀 좋은 변화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볼리비아전에서 경기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형은 다이아몬드 442 포메이션인데 여기서 이제 수비할 때는 또 플랫하게 내려오죠. 이제 두 줄 수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는 또 주세종 선수가 센터백들 사이로 내려가면서 3백 포진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윙백은 또 높이 올려 붙이고, 어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포메이션을 현대 축구에서 상당히 유행하는 대로 혼용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꽤 그래도 괜찮았던 경기였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장현님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뭐 똑같이 봤죠. 저희가 사실 그 볼리비아 콜롬비아전 프리뷰하면서 했던 내용 그대로 또 벤투 감독이 실현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강인 또 백승호, 김정민 이런 어린 선수들의 데뷔 무대를 팬들이 좀 보고 싶어 했을 텐데, 아무래도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에 두 차례 그 A매치 테스트, 그리고 6월에 이제 호주전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아시아 팀과의 또 한 차례, 그렇게 4차례 경기를 하고 9월부터 중요한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4경기밖에 시간이 없는데 새롭게 전술 변화를 시도해서 가져가는 첫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연습할 시간이 4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도 볼리비아전은 뭐 마지막에 짧은 시간 이진영까지 투입이 돼서 4명을 교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실전처럼 3명 교체하는 그런 운영이 됐고, 콜롬비아전은 실제로 교체 투입이 3명만 이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린 선수들의 데뷔 무대는 좀 무산이 됐지만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실전 경기처럼 네. 연습을 했던 그런 두 경기 이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벤투 감독이 저희가 프리뷰에 얘기했듯이 변화를 주려고 했던 부분에 거의 뭐 80% 정도는 이제 긍정적으로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첫 번째는 한현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그동안 4-2-3-1 형태에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력과 득점력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겉돌던 그런 플레이들이 있었는데, 역시 투톱 운영은 토트넘의 운영에서 차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요렌테와 투톱을 이뤘을 때 다이아몬드의 442보다도 더 공격적인 운영일 수도 있거든요. 이 운영은요. 그것은 최근에 복쿰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나 세컨 스트라이커 뛰고 있는 이청용 선수도 저희가 프리뷰에서 얘기했듯이 중앙지향적으로 최근 플레이를 하고 있고, 소속팀에서 이재성 선수도 역시 홀슈타인에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권창훈 선수도 D종에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겸 그렇죠.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선수들의 배치를 좌우에 다 반대발
배치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청용 선수가 오른발을 쓰지만 안으로 접고 들어오게 하고, 오른쪽에는 권창훈 선수가 왼발 쓰지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재정 선수도 역시 오른쪽에 배치시켜서 안으로 접어 들어오고, 나성호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는 이제 토트넘의 다이아몬드 전술보다도 오히려 더 중앙지향적인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측면 풀백인 홍철과 김문환 선수의 공격 시에는 윙어 역할, 네. 숫자 싸움을 확실하게 더 많이 가져가려는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2차 예선 아시아의 약팀들을 상대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확실하게 좀 더 강한 공격력을 좀 발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차례 평가전에서 계속 선발주장했던 황인범 선수는 네. 아무래도 신뢰를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그 다이아몬드의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확실하게 도전적인 스루 패스를 많이 넣어주게끔 함으로써 전술 자체가 4-2-3-1일 때는 사실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횡적인 그런 전술 포지셔닝이 좀 있는 상황에서 횡 패스가 좀 많거든요. 네네. 근데 다이아몬드는 엄밀히 얘기하면 4-1-2-1-2 전형이에요. 시야를 확보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직선적인 패스 전형을 많이 시도할 수 있는 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전의 4-2-3-1보다는 확실히 템포도 빨라졌고 전환 시에 직선 패스의 횟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투톱 운영도 확실히 슈팅 숫자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파괴력을 좀 높였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 빈투 감독이 원했던 긍정적인 부분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짧게만 한마디 덧붙이면 아까 제가 빌드업 할 때는 이제 주세송 선수가 내려오면서 3백 같은 모양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확실히 아시아권 팀들과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승점 3점을 확보해야 되는 이제 월드컵 예선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볼리비아전에 이제 그런 포진이 자주 나타났는데 3-1-6 혹은 3-2-5 이렇게 장 의원님 말씀대로 공격 숫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포진을 또 벤투 감독이 볼리비아전에서는 특히 좀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볼리비아전은 어떻게 보면 볼리비아가 우리가 상대해야 될 조금 약한 팀들을 어떤 사례의 연구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볼리비아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일어난 거는 이제 좋았는데, 근데 이제 뭐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면 역시 선수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저는 이번 평가전 두 차례를 통해서 이제 명과 암이 항상 존재하는데 약간은 이제 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뭐냐면 제가 뭐 일부 언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뽑은 선수들 가운데 4명, 3명을 교체함으로써 사실상 평가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숫자의 교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장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이제 기회가 몇 차례 없는 평가전들에서 월드컵 예선을 위한 아주 실전적인 의미에서의 평가전을 치르고 싶은 벤투 감독의 의향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의도도 이해를 하는 바지만,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월드컵 예선을 하다 보면은 유럽파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은 흐름도 나타날 수 있고, 네.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불의의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징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사실은 13명, 14명 뭐 요 정도 인원만을 활용하는 전술로는 그렇죠. 사실은 나중에는 조금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시아 팀들을 상대하는 월드컵 예선에서는 유럽파들이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오기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사실은 K리거라든가 뭐 다른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른 선수들조차도 다 활용하지 않고 4명, 3명 교체하면서 평가전을 치렀다는 얘기는 네. 어떤 의미에서 이게 나쁜 이제 여파가 올 수 있냐면, 이번에 안 불린 선수들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죠. K리거들을 포함해서 이제 무수히 많은 안 불린 선수들이 있을진데, 그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야, 부른 선수들도 충분히 다 쓰질 않는데 안 부른 선수들은 이제는 뭐 영영 기회가 없는 거 않겠네. 아니냐,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이제 벌어질 아시아 예선 과정에서 우리 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선수들에게 경쟁심이라든가 경각심이라든가 나도 또 대표팀 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걸 불어넣는 게 좋은데, 이런 부분은 벤투 감독이 지금 주전 위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전술을 아주 갈고 다듬어서 완벽하게 만들려는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전혀 아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도 좀 폭넓게
기용을 하면서 그 전술을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은 말씀을 드립니다.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윤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감독의 결단이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사실 다이아몬드 442 전술을 채택함에 있어서 감독이 결단을 내릴 때는 이 전술은 기존의 442 플랫한 442 운영이나 4231 운영보다는 조금 어려운 전술입니다. 그거는 이제 공격 시에도 그렇지만 수비로 전환이 될 때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죠. 주세성 선수가 됐던 정우영 선수가 됐던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의 황인범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종적으로 위아래로 배치가 돼서 공격이 되는 흐름이고 네. 측면 사이드가 수비 전환될 때는 한 번에 뚫릴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1차 지연 행위를 팀 프레싱이죠. 일종의 토트넘도 그 훈련을 많이 하는데 수비 전환될 때요. 같이 라인을 포백이 끌고 들어오고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어떠한 전술적 마크맨을 찾아서 압박을 하는지 그 1차 지연행위죠. 압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려섰을 때는 빨리 전체 팀 수비가 존 프레싱 형태로 같이 움직여서 네. 수비가 되고 안정적으로 거기서부터 지역 방어 형태의 존 프레싱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로 전환될 때 전술적인 연습을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전술이긴 합니다. 공격할 때는 조금 자유롭지만 특히 콜롬비아전 같은 경우는 아직 서투른 부분은 많았어요. 수비로 전환될 때 선수들이 혼자서 압박하거나 내려섰을 때도 너무 섣부르게 중앙에서 달려들거나 지역 방어 형태에서 그래서 팀 프레싱이 안 되고 혼자서 달려들다가 뚫리고 뭐 이러한 경우들이 좀 발생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죠. 전환 시에. 근데 물론 우리가 상대해야 될 9월의 2차 예선 상대들은 수비가 조금 허술해도 골을 그렇게 잘 넣을 만한 전력은 물론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있고 뭐 이재성, 이청용, 또 황인범 이런 정도를 베스트로 놓고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콜롬비아전을 베스트 11으로 아마 봤을 가능성이 높고 네. 손흥민과 뭐 황의조가 됐던 지동원 됐던 투톱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훈련을 조직적으로는 그래도 계속 베스트 11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이 전술은 숙련도가 생긴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죠. 전술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다른 선수들을 좀 골고루 기용을 해서 좀 기회도 주고 싶었을 텐데 아마 바로 실전으로 그냥 연습을 시켜본 것이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근데 이제 약간의 반론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그 볼리비아전 같은 경우는 볼리비아전은 네, 조금 볼리비아전 같은 경우는 계속 수비만 했으니까 뭐 볼리비아가. 예를 들어 막판 한 10분 15분 정도는 그렇죠.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서 같은 전술로 하더라도 그게 저는 이제 큰 문제는 그런 걸 없었다고 또 보여져요. 한번 다른 선수들에게도 한번 경험해 보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전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금 전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전술 442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전술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 전술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일단은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의 투톱 활용이 1차적인 목적이었는데 네. 그것이 활용법이 성공됐죠. 활용법이 성공이 네. 어느 정도 됐고요. 이제 하나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대표팀의 현재 근본적인 스쿼드의 문제지만 네. 측면 수비, 홍철과 김문환 선수인데 사실은 김문환 선수는 공격적으로 상당히 좋고 하지만 이제 수비로 리커버리가 들어올 때 그럴 때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완벽한 밸런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쪽 포지션에는 경쟁 구도가 생겨서 조금 질 높은 그러한 측면 수비수들의 경쟁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지금 측면 수비는 스쿼드의 두께가 좀 상당히 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결과는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좋은 측면 풀백들을 더 많은 풀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앞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메이션을 일단 계속 쓰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완성이 완벽하게 안 돼서 불안한 것도 있지만 이 포메이션 자체가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공격보다는 수비 쪽이 좀 불안해요. 그런데 그 수비적인 불안보다는 공격의 강화가 우리가 아시아 월드컵 예선을 치르기에는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442 다이아몬드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포메이션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다이아몬드 전술을 갖고 가는 것만으로도 이번 A매치 두 경기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음 벤투가 그래도 나아가야 될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뭐 이제 두 번의 연습을 더 같은 전술, 무르익은 전술로 만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2차 예선을 잘 치러야 되는 상황이 목적이기 때문에 특히 기술적으로 이청용, 이재성 아주 그 다이아몬드에서 최근 소속팀에서도 중앙지향적이지만 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유로파들이죠 물론, 네, 유로파들과 또 주축 선수가 될 만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대표팀에서 면밀하게 계속 주시하고 체킹하고 선수들에게도 거기에 대한 사이클을 조금 주문해주면서 이제는 매니징하고 네, 선수들 관리하는. 그래서 지금은 대표팀이 사실은 소집시켜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소속팀에 있을 때 선수들을 관리하고 주시하고 계속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아있겠죠.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벌써 6월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확실히 이번 두 경기에서 확인했던 게 팬들의 신뢰도가 좀 올라갔다고 해야 될까요? 경기장이 두 경기 연속 매진이 됐단 말이에요. 네, 뭐 전체적으로 A매치 지금 6경기 연속 매진에 또 신기원을 네. 이룩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몇 년, 10년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또 더불어서 다른 대회들도 뭐 제가 20세 이하 월드컵, 여자 월드컵 뭐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면서 또 K리그도 이런 메인 이벤트들에 영향받지 않고 지금 대구가 하는 것처럼 지금 또 계속 잘 갔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벤투 감독에게 주문하고 싶은 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유사한 맥락에서 지금 많은 이번에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은 정말 다른 많은 선수들에게도 뭔가 그래도 나는 여전히 모든 선수들을 다 관찰하고 있고 모든 선수들을 앞으로 뽑을 가능성이 있어 네. 라는 메시지는 그래도 앞으로 좀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슈틸리케 감독은 일부러 막 깜짝 쇼도 하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것으로 네. 나중에는 비판의 도마 위에도 올랐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게 또 경기 안에서 안 좋게 작용했던 경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부러 깜짝 쇼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자연스럽게 전체 모든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앞으로 뽑힐 수 있고 내가 활용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 축구를 위해서 좀 더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면 이번에 좋은 거 확인한 것도 많이 정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창훈 선수가 아주 건재하고 그쵸. 여전히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걸 확인을 시켜줬고 또 조현우 선수, 뭐 김승규 선수의 경쟁 체제도 경쟁도 좋아졌죠. 네, 여러 가지 또 뭐 말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조현우 선수가 콜롬비아전에 나와서 엄청난 선방들을 거듭했던 거는 정말 또 좋은 사실을 하나 확인했고 그리고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과거보다 볼리비아전에서 긴 시간을 부여받으면서 또 자신감 있는 플레이 보여줬던 거 그리고 주세종 선수, 정우영 선수 이 자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또 팬들의 설왕설래가 좀 있는 포지션입니다만 어쨌든 주세종 선수도 볼리비아전에 기용돼서 상당히 자신의 역할을 또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확인된 또 자원들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두 경기였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희망을 보여준 벤투호 6월이 더욱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두 경기 너무 선수들 수고하셨고요. 6월에도 좋은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시간 352회 승부 예측 결과를 확인할 시간인데 자 뭘 이렇게 볼까요? 되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맨날 아니 제가 사실 졸개 왕이 될 뻔했거든요. 졸개들의 네. 왕이 될 뻔했나 했는데 그래도 하나 네. 맞춘 게 어디예요. 아, 저 그렇죠. 진짜 마음 막 엄청 졸였었거든요. 빨리 잘하셨어요. 올킬이 나와줘야 되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두 분이 못 맞추신 걸 맞췄다는 거에 또 의미가 있고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거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성 선수에게 상당히 땡큐 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353회에도 승부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 좀 심기일전해서 저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0일 토요일 경남과 대구 도시민구단의 격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구는 에드가 선수가 부상으로부터 돌아올 것 같습니다. 뭐 애초부터 아주 그렇게 무거운 부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드가 선수가 나오고요. 물론 김대원 선수 같은 경우는 김학범호 참여 때문에 약간의 이제 체력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뭐 또 그 나이면은 뭐 모래도 씹어먹을 체력이 그렇죠. 저는 있다고 보고 저는 요 경기는 미세하게 대구 우세. 네. 미세하게? 미세하나마. 왜냐하면 경남이 물론 홈이긴 합니다만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경남의 수비력을 잘 못 믿겠어요. 물론 포항에게 대량 실점한 뭐 그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 시즌 보면은 경남이 이제 뭐 말콩 선수 사라진 대신에 좋은 또 선수들 많이 영입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경기를 펼치긴 합니다만 그 적극적인 스타일에 비해서는 수비수들의 발걸음이 좀 느려요. 네. 그래서 그 세징야, 김대원, 에드가의 정말 그 교과서적이고 전광석화 같은 역습이 존재하는 대구를 맞아서
오히려 홈에서 좀 정말 인기 절정의 대구를 우리가 한번 꺾어서 우리가 그 인기 뺏어오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경남에게 굴뚝같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가 뒷공간을 조금 허용하는 상황이 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대구에게 오히려 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왠지 이 경기는 경남이 시종일관 공격을 좀 많이 할 것 같지만 대구가 살짝 한 골 정도는 이길 것 같아요. 에드가가 또 돌아오니까 한 골 차. 한 골 정도 대구승. 네. 알겠습니다. 골까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네. 경남이 조던 머치가 말레이시아 조우르 원정 갔다 와서 그 복귀하고 나서 포항전 때 보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 전술 자체가 사실 이적한 최용준 같은 홀딩 미드필더 없이 그 두 명의 미드필더 체제는 지금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조던 머치 성향상. 김종부 감독도 그런 부분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조던 머치를 뭐 절반만 쓸지 전후반에서 또는 뭐 한 70분만 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체력적인 부분을 이번만큼은 좀 활용을 해서 전략적인 승부를 하지 않겠느냐. 그 허리 라인의 수비 전환 시에는 조금 받쳐줄 수 있는 선수를 기용하면서 아마 루카스 토니우스는 지금 몸 상태가 아직도 많이 안 올라온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다른 공격수를 쓰더라도 조던 머치를 약간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로 이번에는 전술 변화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동안의 경남 패턴하고는 조금 다른 조심스러운 수비 밸런스가 중시되는 그러한 경기 운영이 저는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대구가 에드가도 복귀하고 기존에 보여줬던 좋은 네네. 운영, 역습, 효율적인 역습이 되겠지만 김대원 선수가 역시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있을 것이고 네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시속 게임, 양 팀 다 골을 넣기 이렇게 쉽지 않은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경남 홈에서는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 한준희 의원님은 대구가 조금 우세할 것이다. 장지현 의원님 무승부. 저는 대구 하겠습니다. 대구를 굉장히 아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A매치 대구가 마음에 휴식기를 드시나 가지고 봐요. 두 팀 모두 좀 휴식을 가지고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올 거란 말이에요. 조현우 선수 좋아서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 분석했어요. 왜냐하면 경남이 지금 김종부 감독이 3경기 연속으로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라운드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부재도 굉장히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거기다 또 에드가 선수가 부상해서 이제 회복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많이 좀 대구? 영향을 주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 흐름 가져오지 않을까. 이건 분석을 확실히 네, 했는데요. 했어요. 자, 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3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11시 15분 세비야와 발렌시아의 경기. 이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6-7일 대결이거든요. 그렇죠. 6-7이 그래서 두 이거? 팀 다 지금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지금 4위 헤타페를 지금 끌어낼 수 있는 네. 중요한 경기죠. 네. 그래서 세비야 같은 경우는 팬들 아시다시피 최근 마친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네. 3백을 쓰는. 그래서 그 유로파리그 특히 슬라비아 프라하전 탈락이 좀 결정타가 된 것 같은데 카파로스 단장을 다시 이제 감독으로 내렸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4백 운영 전환을 해서 지금 두 경기 에스파뇰 원정이랑 A매치 기간 동안 샬케랑 친선전 치렀는데 네. 두 경기 다 실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마친 감독이 지금 후반기 들어오면서 윙백 뒷공간이나 여러 가지 수비 전환시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수비적으로는 보완이 좀 됐기 때문에 아마 수비 쪽에 신경을 좀 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두 팀 다 상당히 신중한 경기 운영이 될 것이다. 이 경기 저 또 무승부입니다. 무승부요? 1대1. 한 의원님은요? 저도 무승부. 무승부. 이거는 무승부. 왜냐하면 이 두 팀은 한 7, 8명 정도의 대표팀 그 A매치 기간 때문에 좀 손실이 있어요. 네. 이 경기는 약간 둘이 다 피곤한 상태에서 주력의 좀 능력치가 제대로 발휘가 안 되면서 그냥 교착 상태에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무승부. 알겠습니다. 저는 상대 전적에 네. 조금 상대 전적?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발렌시아가 24승 9무 18패, 이것도- 세비야가 18승 9무 24패. 발렌시아가 거기다가 좀 앞서요. 그래서 그래서- 원정 발렌시아 승. 네. 오. 이 팀만 만나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 이런 거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기대를 걸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네. 네. 이강인 선수가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 이렇게 다 대표팀하고 연관이 되지? 아니에요. 정순자 그렇지 아나운서.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요거 번째. 대표팀 연관 또 나왔다. 이제 토트넘 나왔다. 네, 세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월 1일 월요일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이것도 너 죽고 나 살자 경기죠. 그쵸. 두 팀 다 뭐 엄청난 동기부여를 갖고 뛸 텐데 A매치 때 경기를 보면 바이날둠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마네 선수도 컨디션 상당히 좋은데 네. 토트넘은 케인과 델레알리는 몸이 좀 무거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물론 손흥민 선수 복귀를 하지만 손흥민 선수도 몸 상태도 장거리 이동 시에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고 리버풀의 신승 봅니다. 리버풀의 신승. 간결하게. 네. 예, 저도 간결하네요. 리버풀의 승리 봅니다. 그러니까 두 팀 모두가 이제 A 매치로 인한 또 역시 인터내셔널 위크 국가대표 차출에 의한 손실은 있는데 토트넘은 요즘 우리 저 기자님들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듯이 다빈손 산체스와 손흥민을 위시해서 전체 뭐 여행 거리 키로수가 가장 많다고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토트넘이 이제 10km. 그리고 뭐 2등이 아스날이 10km요? 10km요? 10km면은 저 그냥 뛰어도 되는 거리잖아요. 10만 킬로미터. 아 10만 km. 나 10km 여기 저 동네 갔다 온 건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리버풀은 또 살라 선수가 대표팀을 안 갔어요. 아. 그러니까 마네 선수 같은 경우는 대표팀 갔었는데 살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집트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 통과에 뭐 지장도 없었고 애초부터 그래서 아예 리버풀에 집중하라고 저 이집트 쪽에서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버풀 쪽을 높게 보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두 위원님을 이번엔 따라가 보도록 따라갈 하겠습니다. 거예요? 네. 아니, 전 나름 분석을 했어요. 최근 5경기 리버풀이 3승이에요. 네. 그런데 토트넘은 1승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다가 네. 7경기 지금 남은 상황이거든요. 2위인 맨시티와 승점 차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승점 싸움에서 지금 리버풀이 굉장히 빨리 뭔가를 승점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욕이 강할 것이다. 리버풀. 분석이 됐어요. 그리고 제 속마음은 리버풀이 이기는 게 저는 좋아요. 네. 토트넘은 아스날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Hear this, I can't deny the truth. Hear this, I can't complete my youth. Clear this, unclear aim. 네, 이렇게 353회 승부 예측까지 해봤습니다. 아우, 벌써 이렇게 웃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돌아왔어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거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QR코드 바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하. 여러분들 친구 추가하셔서 좀 보시면 저희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친구 추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원투펀치 353회 1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2부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